5월 29일 파이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주제를 봤었죠. 이제 오늘은 반복문이라는 주제를 메인으로 다룰 건데요. 이제 오늘까지 수업이 나가면은 제가 지금 일전에 책에서 2단원 정도 한꺼번에 진행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좀 내용이 진행된 이후에 처리하겠다라고 했던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진도까지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책을 조금 체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단원마다 끝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 시간은 다른 날보다 한 10분 정도 더 책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휴일이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러프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while문이라고 하는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단원 제목 그대로요. 이제 while문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 어떻게 쓰는지 감을 잡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코딩이 처음이시라면 여기부터 이제 슬슬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시작을 할 거예요. 들어가 봅시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일단은 while문 같은 경우에 조건이 부여가 되고요. 그 조건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블록 안의 실행문을 반복해서 처리를 해요. 반복문의 종류가 크게 while문하고 for문 두 가지가 있는데, while문은 조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for문은 범위를 지정을 해요. 어차피 뭐 둘 중 개친이긴 한데요. 그래서 파이썬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반복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접하셨다면 우리가 조건문부터 이야기를 할 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제 if문, else if나 else까지 다 퉁쳐서 if문, 그 다음에 스위치문 이렇게 있고요. 반복문 같은 경우는 while문, do while문, until문, do until, 그리고 for, 이런 문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표기한 문법을 다 갖고 있는 게 C 언어고요. 자바에서는 until 계열이 없어져요. 파이썬은 do while 없애고 스위치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공부할 게 되게 적어요, 파이썬은. 자, 일단 while문부터 볼게요. 대부분의 책에서 설명하는 while문은요, 일단은 조건식이 들어가고 이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적으로 여기를 수행을 한대요. 그럼 이제 이대로 한번 말을 적어보자고요. while a가 5보다 작다. 여기다가 프린트 헬로 월드 라고 이렇게 코딩을 해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말이 안 맞는 게 생겨요. 일단은 a가 5보다 작다라는 게, 조건식이라는 거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a가 얼만데 5보다 작은 걸까요? a가 얼마다라는 기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여기가 a가 뭐 1이다 이런 식으로 먼저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이걸 가지고 조건을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반복문이 성립을 하기 위해선 이 조건식이라는 게 중심이 되긴 하는데, 이 조건을 판별하기 위해서 먼저 변수를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저는 초기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while문을 구성할 때 첫 번째는 조건식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값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ile 블록을 만나면은 이 조건을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 참이 아니라면 이 while문 블록 전체를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조건이 참이라면 블록 안에 있는 명령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일로 가요. 이 블록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조건식으로 가요.
자, A가 5보다 작대요. 1이니까 당연히 5보다 작죠? 출력해요. 또 가요. 맞죠? 출력하고 또 가요. 1이 5보다 작다잖아요, 지금. 맞죠? 출력하고 또 가요. 언제까지 할까요, 이거? 지금 이 상태로는 여기를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가요.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상태를 무한 루프라고 해요. 루프라고 하는 게 이제 반복 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 터질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이 컴퓨터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을 수행할 때마다 이 초기식이 조금씩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조건을 벗어나서 끝나야 돼요. 왜냐면 반복문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은 여기가 여러분들 컴퓨터의 CPU 점유율을 거의 100%까지 다 가져가요. 다른 프로그램이 뭔가 일을 할 여지를 안 주고 얘가 컴퓨터의 모든 능력치를 다 잡아먹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한 10만 번 반복해라 라고 하는 것도 1초도 안 걸리고 끝납니다. 근데 그거야 끝날 때 얘기지. 안 끝나면은 컴퓨터의 모든 능력치를 얘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이 그때부터 버벅버벅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A가 1씩 증가해라 라고 뭐라도 말을 걸어주면 1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2가 되겠죠? 다시 조건 판단해요. 그럼 2가 5보다 작다. 맞아요. 또 증가하겠죠? 3.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은 4, 5. 5가 되면은 5가 5보다 작다라는 조건은 안 맞는구나 라고 하니까 이제 끝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둔 이 조건식을 조금씩 값을 변형시켜야 되는 증감식이라는 부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while문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 식들을 찾아서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반복의 범위를 먼저 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걸 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무한루프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이에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잘못 설정해서 절대 종료되지 않는 형태예요. 컴퓨터 자원을 소비해서 프로그램을 다운시키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무한루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사해야 되는 스킬이라기보다는 피해가야 되는 현상이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무한루프를 걸 때가 있긴 한데 한 100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진짜 드문 케이스니까 일단은 무한루프는 웬만하면 이제 피해가는 야 되는 경우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대표적인 게 조건에다가 true라고 박아버립니다. 그럼 이 true라고 박은 거는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바뀔 여지가 없어요. 여기는 영원히 도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래요. A가 5보다 작대요. 그럼 이제 반복이 종료하려면 0, 1, 2, 3, 4까지 하고 A가 5가 되는 순간 종료. 이렇게 A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이퀄 0.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점점 5에서 멀어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끝나겠죠. 자, 이런 무한 루프는 이제 피해가야 되는 경우다 라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while문 구조입니다. 아까 봤었던 예지랑 비슷해요. 반복문을 만나면 먼저 반복의 범위를 산정하세요. x가 1부터래요.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하는 거죠. 10 포함되죠. 그 다음에 x가 1씩 증가합니다. 플러스 1. 이렇게 반복의 범위를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블록 안에 있는 코드를 보는 거예요. 그럼 x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x는 한 다음에 이 x 값을 %d 자리에다 갖다 출력하라는 거잖아요. 이 x 값을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1부터 쭈루룩 출력이 되겠죠? 10까지니까. 자, 요걸 다 하고 빠져나오면 빼기 기호 곱하기 30. 문자열의 숫자를 곱하면 그만큼 반복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걸 출력한 거예요. 그냥 구별하려고 선 한 번 쭉 그려준 겁니다. 크게 의미 없는 코드예요. 그래서 x의 최종값은 x가 10까지 반복을 했다라고 해서 10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while문은요. x가 10일 때 조건 맞죠? 그럼 한번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실행을 해요. 여기까지 블록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x가 11이 되죠. 11이기 때문에 아 이제 조건이 안 맞는구나 판단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x의 최종값은 11입니다. while문은 반복 범위하고 최종값이 달라요. 항상. 요 범위 안에서 반복 수행을 하고 초기식의 변수가 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최종값은 늘 이 마지막 값보다 1 커야 돼요. 그래서 x 최종값이 11이다라는 거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입력을 받아서 여기다가 8을 입력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를 int 함수로 정수로 바꿨습니다. 그럼 입력값은 8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선 한번 쫙 그리고요. 반복문을 구성했습니다. y는 1부터 y가 10보다 작다래요. 그럼 10 포함되나요? 10보다 작다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y의 범위는 1부터 9까지예요. 그 다음 증감식을 찾으세요. 1씩 증가하죠.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 수식을 생각해 보자고요. x는 8이라고 고정이 됐어요. 입력을 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8이에요. y는 1부터 9까지 변하죠. 그럼 z는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9까지 계속 값이 변하겠네요. 자, x는 아까 8로 고정돼 있다 그랬죠? y는 1부터 9까지죠? z는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9까지죠. 그럼 이제 이걸 보면은 쪼르륵 9구단 9단을 출력한 8단을 출력한 거죠. 입력한 값에 대한 9구단을 출력한 예제예요. 반복문의 규칙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웠어요. 지금 이 예제처럼 9구단 아무거나 붙잡고 외워보세요. 초기식, 범위, 증감식은 플러스 1이죠. 반복문의 규칙을 떠올리시면은 9구단하고 딱 맞습니다. 구구단 외우라 그러면 다들 되게 잘 외우는데 이거를 반복문이랑 매칭시키라 그러면은 되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쭉 적어보세요. 이 대목에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코딩 하시는 게 좀 익숙하신 경우는 이 정도 코드는 그냥 눈으로 쭉 보면 머릿속에서 흐름이 바로 그려져요. 근데 처음이시라면 제가 코드가 흘러가는 거를 지금 계속 그리잖아요. 코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계속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 변수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본인이 이렇게 옆에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손코딩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코딩 공부할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모니터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모니터 짚고 있는 거.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따라가고는 싶은데 암산이 안 되니까 손으로 모니터 짚어가면서 해요. 그거 1도 쓸모없어요, 그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손코딩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실제로 개발자 면접 시에도 해요. 출력 결과를 제시해주고 이 코드를 손으로 쓰세요예요. 이게 되게 하드코어로 가리키는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첫 학기 때 나는 컴퓨터 배우러 왔는데 코딩을 컴퓨터로 안 시키고 막 종이에 쓰게 한다고 그런 학교가 더러 있는데 되게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떤 활동인지는 그림 하나 찾아보면 딱 나옵니다. 오, 이거 잘했다. 이런 겁니다. 코드를 손으로 쓰면서 코드의 흐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변수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계속 자기가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미 저장해야지. 잘했는데. 자, 또 다른 케이스 좀 볼까요? 예전엔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드에 대한 그 설명도 다 이렇게 다 직접 적는 거죠. 그래서 이 손코딩을 하기 위한 그 노트도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서 손코딩 노트라고 검색하면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들여쓰기 하라고 이렇게 칸이 막 매겨져 있고 옆에 라인 번호 쭉 있는 이 PDF 파일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쇄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를 아예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 노트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손코딩으로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파이썬 1개월차 딱 거기까지예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기본 문법 공부하는 동안만 할 수 있지 이게 활용 단계로 넘어가면은 손코딩 엄두도 못 내요. 일단 코드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제 하나당 10줄 남짓 코딩 하잖아요. 10줄에서 15줄 정도 코딩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예제 하나죠. 나중에 가면은 1시간 실습량이 200줄, 300줄이 넘어가요. 그때는 손코딩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시켜요, 거기는. 솔직히 200줄, 300줄 다 쓰라 그러면 고문이지.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를 손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코드는 그냥 눈으로 쭉 훑어봤을 때 암산처럼 머릿속에서 딱딱 하고 흐름이 다 나와야 돼요.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흐름을 이렇게 손으로 써보시라는 거예요. 코드 자체를 다 손으로 쓰는 게 부담되면은 인쇄를 하세요. 코드를 한번 실습한 다음에 그걸 인쇄해 놓고 그걸 이제 그 위에다 그리셔도 되고요. 뭐 태블릿 PC 있으신 분들은 태블릿으로 하면 되니까 더 좋겠죠. 아무튼 절대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으로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세요. 뭐라도 그려가면서 흘러가는 거를 이렇게 하세요. 그 여러분들 지금 주피터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그럼 이제 확장자가 이제 iPyMB라고 나올 거예요. 요거 PPT 교환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로 여셔서 여기다 뭐 개인 필기 같은 거 하지 말고요. 필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소스 코드 안에서 주석 형태로 해놓으세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습한 파일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교환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교환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습한 거 안에다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드세요.
태블릿 PC 있으신 분들은, 태블릿 있으신 분들은 주피터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으로도 뷰어가 다 있어요. 이건 지금 아이폰용 앱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도 다 가동되는 파일이니까. 파이썬 소스 코드는 스마트폰에서 직접 가동 안 돼요. 근데 아이패드 있으신 분, 아이패드나 갤럭시 패드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바로 파이썬 코딩이 돼요. 태블릿에서. 물론 핸드폰도 가능하긴 한데 핸드폰에서 이거 코딩하라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지 사실. 그쵸? 네, 아이패드용 주피터 파일도 다 있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요번에는 합계구학입니다. 반복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게 합계예요.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 더해라 이런 건데 이 덧셈을 루틴이요. 뭔가 내가 미지의 값을 하나 만들어요. 미지의 변수를 0으로 준비해 놓고 여기다 1을 더하고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쭉 해서 10을 더하고 이런 식이에요. 자, 요 루틴을 코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합계를 구하려면 반복문 시작 전에 합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예요. 이거를 0으로 먼저 초기화해야 돼요. 0이면은 얘네들을 다 더해도 결과가 안 변하잖아요. 얘가 만약에 초기값이 1이었다. 그럼 이거 다 더하면은 순수하게 얘네들의 합보다 1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해야 돼요. 자, 그럼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부터 찾아봅시다. 자, x가 1이에요. 초기식. 조건식.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그럼 10 포함되죠? 그리고 x가 1 증가. 자, 이걸 가지고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산정을 하면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합을 구할 때 합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sum이라는 이름으로 정했어요. 자, 0으로 이제 저장을 해놨고요. 자, 그럼 이제 이 x값이 1부터 10까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x를 sum에다가 sum 스스로 x만큼 증가인 거죠, 이거는. 그럼 sum이 처음에 1 증가, 2 증가, 3 증가, 4 증가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0이었던 애가 x가 1일 때 0이었던 애가 1 증가합니다. x만큼 증가하는 거죠. 1이 돼요. x가 얼마일 때 sum이 얼마가 된다라고 추적을 한 거니까요. x가 2가 되면 1이 2만큼 증가하니까 3 되죠. x가 3 되면 3이 3만큼 증가하니까 6 되죠. 4면 6이 4만큼 증가하니까 10 되죠. 그러니까 이 sum이라는 변수가 처음에 0이었는데 x가 1부터 10까지잖아요. 1, 2, 3, 4 쭉 가서 10까지잖아요. 0이었던 애가 1만큼 증가해요. 그 다음에 2만큼 증가해요. 3만큼 증가해요. 4만큼 증가해요. 6이고 10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x만큼 증가해서 스스로 계속 덩치를 키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추정문에서 x값에 따른 sum의 증가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반복문의 99% 이상이 증감식을 1씩 증가시킬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1 말고 2씩 증가시킬 수도 있고 10씩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게 1%밖에 안 돼서 잘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는 반복문을 한창 열심히 연습하면은 1씩 증가한다는 고정관념에 잡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다.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있기는 하다라는 겁니다. X가 0, A가 0, A가 50보다 작대요.
요 반복문에 들어가는 거는 변수니까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변수 아무거나 이름 지으시면 돼요. 0부터 50보다 작다니까 49까지죠. 근데 10씩 증가래요. 그럼 0 다음에 10, 20, 30, 40. 40에서 10 더 커지면 50이 되니까 포함 안 되죠. 자, B가 10부터 0보다 크대요. 10부터 0보다 크니까 0은 포함이 안 되죠. 1까지. 2씩 감소. 그럼 10에서 8, 6, 4, 2. 이렇게요. 자, 2에서 2를 또 빼면은 0이 되죠. 그러면 포함 안 되죠. 그래서 2까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항상 염두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리스트를 배웠죠? 리스트의 규칙은 0부터 1씩 증가하는 인덱스 번호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복문으로 초기식을 걸고 조건식을 잡아주고 증감식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반복문은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자, 앞으로는 리스트를 보면은 무조건 반복문부터 떠올리세요. 자, 렌이라고 하는 함수는 리스트의 길이를 가져오죠. 전체 원소수. 몇 개죠? 5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강조했던 게 리스트의 인덱스는 0부터 길이 빼기 1까지만 존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 리스트의 길이는 정작 원소에 포함이 안 되죠. 인덱스 번호에. 원소에 부여되는 인덱스 번호에 포함이 안 되죠. 사이즈 값은. 0부터 4까지니까. 그래서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고요. 정작 사이즈는 포함이 안 되니까 사이즈보다 작다로 조건을 거는 거죠. 5보다 작다면은 i가 0부터 시작하고 0부터 4까지 1씩 증가. 인덱스의 규칙과 맞죠? 그러면은 마이리스트에 i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i 값이 0부터 4까지 계속 변하니까 마이리스트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를 쪼르르 출력하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리스트 탐색이라고 해요. 여기부터 이제 문제 유형들이 되게 다양해지기 시작을 해요. 어떤 학생의 성적표를 가정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의 길이를 취합니다. 5죠? 과목수는 5예요. 리스트를 탐색하기 위해서 0부터 카운트할 초기식을 만들었어요. 자, 반복은 인덱스 번호가 과목수보다 작아야 되죠. 5보다 작다. 그래야 0부터 4까지 반복하고 증감식이죠. 1씩 증가하니까. 성적표의 i번째라고 하면은 요 각각의 원소가 되죠. 이거를 미리 준비한 변수, 합계를 구할 때는 변수를 0으로 항상 초기화라고 했습니다. 반복문 밖에서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 놓고 그 변수에다가 내가 더하고자 하는 애들을 계속 누적 합산시키면 되는데, 아까는 인덱스 번호를 합산한 거지만 지금은 이 리스트의 원소를 꺼내다가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합계 점수는 리스트 원소의 총합이 됩니다. 과목수로 나누면 평균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리스트 탐색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반복문을 구성하는 요소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다. while문은 주어진 조건식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반복 실행되고,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의 설정 오류로 반복문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를 무한루프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했고요. 합계를 구하기 위해선 반복문이 시작되기 전 합계를 저장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야 한다. 요거는 일종의 무슨 공식처럼 기억을 하세요.
반복문의 증감식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반복문 안에서 값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수학에도 이제 어떤 방정식을 풀기 위한 공식이 있듯이 프로그램도 수학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그 흐름의 패턴이 있어요. 수학 공식처럼. 근데 프로그램은 그걸 무슨 패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코드가 전개되는 패턴을 일단은 이해하기 전에 암기를 먼저 하세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창의력은 배경지식 없이는 발휘되진 않아요. 일단은 코드의 흐름을 먼저 외워놓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창의력을 발휘하시면 돼요. 자, 반복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 초기식, 조건식, 대입식, 증감식. 대입식은 아니었죠. 실행되지 않는 반복문은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경우에 반복하는 거였어요. 근데 참 거짓을 판별하는 거 조건문에서 나왔었죠. 리스트의 원소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얘는 true죠. 문자열에 글자가 들어있으면 얘도 true고요. 얘는 대놓고 거짓이네요.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true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되지 않는 건 3번인데 1, 2, 4번의 특징은 여기에 대놓고 true라고 적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부 무한루프라는 거예요. 이번 얘기하면서 3번 답을 말해버렸네. 자,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 실습하시면 되고요. 실습하신 다음에 뒤에 문제 하나가 더 있어요. 요 문제까지 한번 같이 해보세요. 다음 교시 시작하면서 문제풀이 하고 시작할 거고요. 지금 10시 5분인데 오늘은 조금 러프하게 가자 그랬죠? 일단은 실습을 25분 하시고 문제풀이 5분. 요 연구과제들은 5분 정도 생각해 봤을 때 풀이가 떠오르지 않으면 너무 오래 붙잡지 마세요. 그래서 다음 교시는 10분 쉬는 시간 포함해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16강 연구과제 풀이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연구과제 1. 0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의 총합을 단 하나의 반복문을 사용해서 구하래요. 여기서 조건문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while문 하나니까 일단 0부터 1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의 총합을 이제 구해보죠. 일단 알고 있는 정보부터 해보죠. 0부터 10까지를 수행할 거니까 일단은 초기식이 0으로 들어가야겠죠. i는 0. 저희가 초기식 0부터 100까지였죠. 참 100까지. 그 다음에 조건식은 0부터 100까지의 범위를 표현하기 위한 초기식. 그 다음에 조건식은 while i가 100까지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100보다 작다. 혹은 while i가 100일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할 때는 100이 포함되면 되고 작다라고 할 때는 100일이라고 하면 되고. 자, 둘 중에 어떤 거를 먼저 쓰느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작다라는 조건을 주로 쓰세요. 왜냐면은 위에 거는 작거나 같다. 두 번 판단하잖아요. 작은지를 먼저 한번 보고 같은지를 또 판단하잖아요. 근데 아래 거는 작다. 이니까 한 번만 판단하면 되죠. 효율이 이게 더 좋아요. 효율성이. 자, 0부터 100까지 범위를 표현하기 위한 조건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0을 먼저 초기합니다. 합계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초기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sum 플러스 이퀄 1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대로 i 플러스 이퀄 1이라고 하면, 이거는 0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더하는 거니까 0부터 10까지의 모든 수의 합을 다 계산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짝수만 구하라 그랬죠. 0부터 시작했을 때 짝수는 0, 2, 4, 8, 10 이렇게 갔잖아요. 즉 증감식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2씩 증가하면 되는 거죠. 0부터 시작하니까 짝수만 골라가게 되죠. 프린트 sum이라고 해서 출력하면은 51 결과값 나오죠. 아, 여기다가 i를 둬야 되는데 1을 더했네요. i 이렇게. 자, 연구과제입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혈액형이 이렇게 쭉 있다고 하고요. 이 혈액형에 대해서 이 아래쪽의 리스트에다가 이게 각각 몇 번씩 등장하는지 개수를 세서 넣으래요. 문제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일단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걸 이제 1차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i는 0. 일단 반복을 돌려야 되니까 리스트가 나오면은 리스트 원소를 탐색하는 건 일단 기본이에요. 초기식 while i가 len 혈액형의 길이보다 작은 동안. 아까는 요거를 사이즈라는 변수에 한번 담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한번 출력해 봅시다. 혈액형의 i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고 i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증가하면은 리스트의 원소를 쪼르륵 이제 출력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if 혈액형이 i번째가 a라면 리절트의 a번째 플러스 이퀄 1 elif 혈액형의 i번째가 b라면 리절트의 b는 1 elif 혈액형의 i번째가 ab라면 리절트의 ab는 플러스 1 증가. 나머지 경우는 리절트의 O형에 대해서 플러스 이퀄 1. 프린트 리절트라고 하면 일단은 원하는 결과는 떠요. 근데 이렇게 풀이하셨다라고 하면은 이건 아직 우리가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패턴은 아직 제가 수업에서 언급을 안 했어요. 만약에 이걸 떠올리셨다라고 하면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이미 선행학습이 돼 있는 경우일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단순하면서도
생각해내기 어려운 게 있어요. 더 단순한데 생각하기 어려운 거. 자, 리절트가 있을 때 우리가 리절트의 A는 10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원수 접근하죠. 그러면 키는 A라고 담아놓고 여기에다가 키라고 넣으면 되죠. 어차피 일맥상통하잖아요. 자, 그러면 혈액형의 I번째라고 하는 게 이 각각의 원소죠. 이 원소는 딕셔너리의 키랑 대응되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코드를 활용을 하면 리절트에 대해서 혈액형의 I번째를 키로 갖는 요소를 1 증가시켜라 라고 하면은 이 코드는 사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예제예요. 근데 이거를 코딩을 배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어렵게 돌아가요. 이렇게도 문제 결과가 똑같죠.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변수를 토글 처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변수 값을 딱 2개만 놓고서 경우에 따라서 값이 2개가 서로 뒤바뀌는 상황. 보통 온오프 시키는 처리다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이걸 변수 토글 처리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뭐 k가 1일 때 어떤 처리를 거쳐요. 그래서 프린트 k를 하면은 여기서 1일 때는 0으로 출력되고 0일 때는 1로 출력되게 해라. 이 주어진 변수가 1일 때는 어떤 처리를 거쳐서 0이 출력되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k 값이 0이면은 어떤 처리를 거쳐서 1로 바뀌게 하면 돼요. 이걸 토글 처리라고 합니다. 온오프 할 때 많이 해요. 이거를 이제 선행학습 하셨다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풀어요. if k가 0이면 k는 1, else k는 0. 만약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했다면 이게 자바나 C 같은 거라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3학년 산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K는 이렇게 넣어요. 3학년 산자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참이면은 앞에 게 대입되고 거짓이면 뒤에 게 대입돼요. 이게 C 언어나 자바 언어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3학년 산자는 if문으로 완벽하게 재해석이 되기 때문에 3학년 산자 많이 쓰는 건 솔직히 약간 겁먹던 거야. 네모가 1일 때 네모는 0이 된다. 그리고 네모가 0일 때 네모는 1이 된다.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식을 찾으시오. 자, 이 정도 문제면은 이거는 초등학생 학습지 문제입니다. 같은 주제죠. 처음에 코딩 앞부분에서 이렇게 코딩의 이제 여러 가지 문법을 배우면서 문제가 계속 그 뭔가 계산하는 유형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수학적 사고력을 깨우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한 지 우리 너무 오래됐잖아요. 자, 초등학생은 이렇게 못 풀어요. 코딩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초등학생한테 이 문제를 주면 네모는 1 빼기 네모야 라고 풀어요. K는 1 빼기 K. 초등학생 문제일법 하죠. 조건문 안 쓰고 이게 훨씬 더 간결하고 이게 처리 속도 훨씬 빨라요.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if문은 분명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if문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if문을 고정관념에 빠져버려요. if문 하나 갖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if문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수식을 발견하는 과정이 프로그래밍이에요. 딱 봐도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어렵진 않아요. 누구나 보면 바로 다 이해하는데 이걸 떠올리는 게 힘들어. 왜냐면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우리의 수학적 사고력은 이미 우리 스스로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 줄은. 여러분 정석 끝까지 푸셨어요 혹시? 우와 고개 끄덕여. 배신감. 저는 고등학교 때 정석을 끝까지 안 풀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정석이 3권이었거든요. 공통수학, 수원, 수투 이렇게 해서 3권을 풀었어야 돼갖고 수원까지만 풀고 수투는 끝까지 못 풀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도 다 안 풀었어. 근데 취업하고 나서 3년차 되던 해에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다시 샀어요. 풀어야 돼. 일단 내가 목표로 하는 바가 웹 개발자나 아니면 앱 개발자다. 그러면은 1차 방정식 정도는 이렇게 복잡한 수식 스스로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삼각함수 안 들어가는 게 어디야. 요즘은 지수 로그 안 한다며. 중고등학교 때. 저는 삼각함수 지수 로그 다 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거기까지 나도 고등학교 때 잘 안 풀었거든. 그런 것까지 안 들어가는 게 어디야. 1차 방정식 정도는 근데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희망하는 게 나는 게임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고등학교 전과정 수학은 다 씹어 먹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물리 해야 돼요. 운동역학. 제가 게임에서 한 3년 반 정도 다녔었는데 면접 때 뭐 물어봤는지 알아요? 포물선의 방정식을 증명하시오. 왜냐면 점프 구현해야 되니까. 게임 쪽은 물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리 수식을 코딩으로 표현하는 게 일이라서. 그래서 웬만하면 게임 쪽은 하지 말라고 말려요. 저는. 못하겠더라고. 그때 한참 올림픽 시즌하고 겹쳐갖고 이게 양궁 게임 하나 만드는데 와 화살 쏘는데 그거 수식 구현하는데 힘들더라. 화살만 쏘는 게 아니고 바람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어휴. 어쨌건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수학 공부할 때 공식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어요? 아니면 칠판에 써 있는 거 외웠어요? 인정하자고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솔직히. 일단은 공식을 다 외운 다음에 문제 유형들을 거기에 대입하는 법을 살펴보잖아요. 프로그래밍도 공부 방법이 수학이랑 똑같아요. 일단은 코드들에 대한 이런 공통적인 규칙을 먼저 다다달 외워놓고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창의력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인상으로 봐서 지금 학업 중이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일단은 수업 시간에 나오는 건 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제 경험상 대학교 공부하면서 창의력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창의력이라는 게 발휘되려면 학교에서 배우는 갖가지 이론적인 수업하고 그 다음에 실기에 친화적인 수업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학교에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교수님들끼리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건지 교수님들끼리 다 모여갖고 한 자리에서 강의를 했으면 차라리 좋겠어. 서로 자기들 수업끼리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연계를 안 지켜줘요. 저도 그것들을 깨우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실무하면서 깨우친 건 아니고 강의하면서 깨우쳐지더라고. 그 과목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다라는 게. 근데 대학교 학교 수업 때는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수업은 그래도 좀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나오는 수업은 그 이해는 그냥 접으세요. 이해는 실무 들어가서 하고 일단은 그냥 다 시험 학점 받아야 되잖아. 일단 다 외우세요. 차라리 그게 속 편해. 어차피 그거 이해하는 방법 교수님들이 서로 안 알려줘.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딴 데로 많이 빠지지? 전공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그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공부를 잘 안 해요. 코딩만 공부하는데 전공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수도 있고 앞으로 배울 예정일 수도 있는데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이 있어요. 회로도를 배워요. 전기과 같은 게 하는 애들. 이런 거. 전자전기과 친구들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그려주면. 자기들 아는 거 나왔다고. 전 분명히 컴퓨터 전공인데 학교에서 이거 배웠거든요. 자, 여기에 1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면 출력이 0이래.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를 흐르지 않고 흐르지 않으면 여기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전류를 흘러요. 이쪽에 전류를 흘러. 한쪽만 전류가 흐르면 여기 전류가 안 흘러. 바깥으로 안 나와. 근데 양쪽에 전류를 흐르면은 전류가 나와요. 또 어떤 경우는 한쪽에만 전류를 흘리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나와요. 자, 전류가 흐르는 거를 1로 보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0으로 봤을 때 0이다. 여기는 1이고 1일 때 1이다. 얘는 1이고 0일 때 1이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오어 연산자고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엔드 연산자예요. 영아님의 모든 수는 true라고 그랬죠. true false로 환산해 보세요. true 이거 end다. sorry. true and false는 false. 얘가 오어네요. true or false는 true다. 오어.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을 하면 실제로 전자계산기 회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라는 것까지 연계를 해주면 저는 이 과목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차라리 이게 이품은 이해하는데도 쉬웠거든 나는. 하지만 이게 코딩으로 어떻게 나온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보고 나오면서 자랑스럽게 잊어버렸어. 두 번 다시 안 볼 과목이라고. 근데 이거를 나중에 거기서 다시 봤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냥 네모로만 그릴게요. 이렇게 연계를 해요. 또 이렇게 또 연계가 되겠죠? 이렇게 또 이렇게 연계하면 또 이렇게 연계가 되겠죠. 이런 거를 계속 피라미드 사이즈 연달아 이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고요. 머신러닝에 썼습니다. 머신러닝 첫 번째 알고리즘 수업이 이거더라고요. 갑자기 한 10몇 년 전에 배웠던 거 다시 뒤적뒤적 하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사실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을 버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프로그래밍 공부할 땐 사실 제일 그 관심을 집중도를 높이려면은 일단은 코딩부터 먼저 시켜봐야 돼.
맨땅에 헤딩하듯이 수스라도 먼저 코딩을 시켜서 뭐라도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시킨 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전개를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맞는 방법인데, 학교에서는 진짜 순서대로 FM대로만 하니까 원리부터 잔뜩 수업을 해요.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거에 대한 원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원리를,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실기 공부하면 매칭이 잘 안 돼요. 근데 실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론서를 보면은 아 그때 그게 이 얘기구나 하면서 뒤늦게 깨우쳐지는 것들이 좀 있다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학교 수업은 일단 이론만 먼저 주고 차랑차랑 때려박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받아들여지기가 않지, 와닿질 않으니까. 너무 FM이죠. 틀렸다고는 말을 못해. 이게 정석이긴 하니까. 근데 효용성이 그렇게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긴 해요.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학식이 더 높으신 분,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저보다 학식이 더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나도 그 앞에서 찍소리 못할 건 사실이지만, 저도 나름 이제 수업을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딩부터 다짜고짜 해봅시다 라는 식으로 수업을 늘 진행을 해요. 자, 다음 단로 넘어갈게요. 얘가 조금 길었네요. 포문은 중간에 한번 끊었다 갈게요. 자, while문의 변형이에요, 포문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부했었던 while문의 변형에 대한 포문을 먼저 볼 거고요. 반복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성 자료형에 맞춰진 전용 형태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파이썬에만 있는 형식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볼 겁니다. 자, 일단 반복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range라고 하는 내장 함수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얘가 수열을 만드는 함수라고 했는데요. 이 수열을 만든 거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수열의 역할이 변화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범위 안에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모두 한행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변수를 잡아요? 여기 range, 시작값과 종료값을 명시합니다. 그러면 이 변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알아서 변해요. 마지막에 증가값을 설정하는데, 증가값이 명시되지 않으면 알아서 일씩 증가합니다. 그 코딩 구문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코딩을 구문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대괄호로 감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생략하면 일씩 증가한다는 거죠. 자, 예시 볼까요? 지금부터 나오는 예시는 우리가 while문에서 봤었던 예제를 그대로 재구성한 겁니다. x가 range 1,11. 자, 그 리스트 얘기하면서도 한 적이 있었던, 슬라이싱 얘기할 때 한 적이 있었는데, 파이썬에서 어떤 범위를 언급할 때 시작부터 끝값이 있다면, 시작값과 끝값이 있다면 항상 그 끝값 전까지만 합니다. 슬라이싱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1부터 10일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까지라는 뜻이야. 10일 전까지. 자, 그러면 x가 1부터 10까지 알아서 일씩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쪼르륵 나가면 되죠. 아까보다 더 깔끔하지 않나요? 왜냐면 while문은 내가 봐야 될 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딱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자, 이번엔 구구단 출력하기입니다. input 숫자를 입력하세요. 7을 입력할게요. x. 자, 입력값은 7입니다. 라고 한번 출력하고요. 자, y는 range 1부터 10 전까지. 1부터 9까지죠. 증가값 따로 명시 안 돼 있으니까 1씩 증가하죠.
자, 그럼 이제 x는 7이라고 고정돼 있고 y 값이 1부터 9까지 계속 변해요. 그럼 z는 7 곱하기 1부터 7 곱하기 9까지의 결과값이 되겠죠. 자, x 7로 고정돼 있다 그랬죠? 이 자리에 갖다 출력하고 y는 1부터 9까지죠? 여기다 갖다 놓고 z값은 여기서 계속 구하죠. 그거를 여기다 출력하면은 9구단 7단의 수식이 출력됩니다. 이게 Y문보다 훨씬 깔끔해요. 그래서 Y문하고 포문을 나는 동시에 정리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일단 Y문 버리세요. 왜냐면 포문의 활용도가 99%예요. 거의 다 포문을 쓸 거니까. 그래서 포문을 수업에서 진도상도 뒤에잖아요. 왜냐면은 포문을 수업하면서 Y문 버리세요라고 하면 다음 단은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Y문을 일부러 더 먼저 넣은 거예요. 자, 합계를 구할 때 공식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냐? 총합을 구할 때는 반복모의 시작 전에 합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반복문을 하기 전에 일단은 변수를 0으로 세팅했고 반복 들어갑니다. 1부터 10까지 총합이라고 그랬으니까 1부터 10일 전까지로 설정하면 되죠. x가 그럼 1부터 10까지 되잖아요. 자, 그럼 서버에다가 x를 계속 때려 박아요. 여기다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계속 더하는 거죠. x가 얼마일 때 썸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출력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아까랑 결과 똑같으니까. 자, 값의 변화 단계 조절하기. 0부터 50 전까지, 즉 49까지죠. 10씩 증가합니다. 레인지 함수의 마지막 조건값은 증가량이에요. 그럼 A가 0, 10, 20, 30, 40, 50 전까지를 쓰니까 50은 포함이 안 되죠. 여기서 끝. 자, B는 10부터 0 전까지 1까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0 감소. 쭈르륵 나가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아까 했었던 while문하고 이제 겹치니까 여기까지는 한 지금이 20분 됐는데요. 제가 봐서는 한 15분이면 충분히 실습 재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분 휴식하시면은 아까처럼 11시 45분에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봅시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마이크 안 켜져 있구나.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연속성 자료형에 대한 포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번 단원 남은 거를 좀 짧게 마무리하고 좀 실습하도록 할게요. 연속성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while문하고 비슷하게 인덱스 번호를 기반으로 포문을 쓸 수 있어요. 자, 연속성 데이터는 0부터 1씩 증가하는 인덱스 번호를 갖는다라는 게 특성이죠. 그래서 포문을 써서 원소들에 접근을 하면은 모든 원소들을 하나씩 일일이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이에요. 인덱스 번호는 항상 길이 빼기 1까지만 존재하죠. 그래서 0부터 길이 전까지. 그럼 만약에 길이가 5라면 i의 범위는 0부터 4까지가 되잖아요. 딱 맞죠? 그래서 리스트의 i번째에 접근해라 라는 식이 되는데 이거는 while문하고 같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포문 같은 경우는 좀 더 간단하게 돼요. 그냥 리스트 자체를 걸어요. 그러면 i가 리스트 원소가 하나씩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리스트의 모든 원소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시즌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길이를 측정하면 길이는 4겠죠? 원소가 4개니까요. 자, 범위 0부터 사이즈 4 전까지가 되죠. i의 범위는 0부터 3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i번째 원소 0, 1, 2, 3 시즌스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되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씩 가져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요런 스타일은요. 이렇게 반복문을 처리하는 경우는 이 원소 값을 어디 다른 변수에 저장하지를 않고 있어요. 시즌스의 i번째라고 해서 인덱스 번호를 써서 직접 리스트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요 코드 사이에다가 K는 시즌스의 i번째라고 넣어놓으면 여기 출력하는 게 그냥 K라고 출력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코드 한 줄이 더 들어가야 되죠. 자, MSG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파이썬 이즈 9수로 준비했습니다. 이 리스트를 반복문에 바로 걸어버려요. 그러면 이 i가 파이썬 이즈 9이 돼요. 그러니까 원소가 저 i 값에 직접 대입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는 몇 번째 원소인지는 출력이 안 돼요. 인덱스 번호가 전혀 등장하진 않죠, 반복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짝수 번째 항목만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그런 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리스트에 모든 원소를 하나씩 다 탐색해요. 자, 어쨌건 두 가지 유형의 반복문을 두고서 필요할 때 골라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응용입니다. 총점과 평균 구하기. 리스트가 있어요. 총점을 총점도 합계니까 합계를 위한 변수를 0으로 준비합니다. 총점을 구할 때는 각각의 항목이 몇 번째 거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바로 걸면은 V는 이 원소 값들이 될 거예요. 토탈에다가 V를 직접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총점이 구해지겠죠. 평균을 구하려면은 전체 개수로 나누면 되니까 길이를 얻어서 나누면 평균도 얻어집니다. 자, 요게 응용 사례 하나고요. 아까 그 리스트를 반복문에 직접 걸면은 모든 원소를 손쉽게 탐색할 수는 있지만 몇 번째 항목인지에 대한 구별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덱스 번호를 써서 반복을 걸면은 계속 i번째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 가면 은근히 헷갈려요. 자, 파이썬 반복문의 최종 진화형입니다. 에너미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건데요. 여기다 리스트를 주면은 얘가 튜플을 리턴해요. 그걸 구조분해로 받는 거예요. 앞에 변수는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가 순차적으로 저장되고요. 뒤에 거는 리스트의 원소 값이 순차적으로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한 줄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에너미레이트 함수에다가 리스트를 걸었어요. i는 인덱스니까 0, 1, 2, 3, 4, 5가 돼요. 그래서 i번째 값 인덱스 번호를 출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V는 리스트의 원소가 돼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등등등. 그래서 V를 직접 사용하면은 원소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유형을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파이썬에서 이 반복문을 제일 많이 쓰게 돼요. 자, 포문은 반복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 포문은 연속성 자료형 탐색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 정도는 정리하고요. 포문에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함수 range into from range였죠. 포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 형식은 문자열, 리스트, 튜플, 정수.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연속성 자료형이라고 했습니다. 연속성 자료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리스트, 튜플. 문자열도 연속성 자료형의 종류예요. 문자열을 걸면은 모든 글자에 대해서 탐색을 해요. 잘 쓸 일은 없어요. 정수는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자, 원소의 인덱스와 키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함수 에너미레이트 함수였죠. 자, 요거 실습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요것도 한 10분, 15분 남기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55분인데요. 요거까지 해서 실습까지 해서
시간을 얼마를 줘야 되지? 12시 20분에 다음 마지막 교시 시작할게요. 마지막 교시에도 연습 문제 있으니까 끝나기 전에 연습 문제 풀이하는 시간 좀 생각하면은 다음 시간 쉬는 시간은 조금 땡길게요. 12시 20분에 재개하겠습니다.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규칙을 제시를 하고요. 이제 그 팩토리얼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어떤 숫자 1부터 문제 단어가 두 개가 중복됐네요. 1부터 주어진 숫자 x까지의 곱수를 의미하는 게 팩토리얼이라는 값이래요. 만약에 5의 팩토리얼이라고 하면은 1부터 5까지 곱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x의 팩토리얼이라고 하면은 1부터 x까지 곱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임의의 정수 x를 입력받은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 값의 팩토리얼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세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input 함수를 써서 입력을 받아야죠. 자, 먼저 x는 정수로 변환해야 됩니다. input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정의를 할게요. 일단 입력받은 값부터 출력을 해봅시다. 프린트 입력한 값 %d 그 다음에 여기에 치환할 값을 x로 잡을게요. 구분선 하나 그려줄게요. 총합을 구할 때는 합산을 수행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세요가 규칙이었죠. 이번에는 총합이 아니라 총곱이에요. 그러면은 변수 팩토라고 하는 변수를 몇으로 초기화해야 될까요? 0으로 초기화하면 난리 납니다. 앞만 곱해도 계속 0이니까. 곱을 구할 때는 1로 초기화해야 돼요. 자, for i in range 1부터 x까지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x라고 걸면은 x보다 1 작은 값까지만 하잖아요. 우리가 입력받은 값까지 반복을 수행하게끔 하려면은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 x까지 하죠. 그쵸? 왜냐면은 레인지에 건 거는 여기 지정된 값 전까지 하는 거니까 x까지 반복하게 하려면은 x보다 1 큰 값으로 반복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팩토는 i를 곱해라 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 여기는 2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그냥 문제 고지고대로 한 거고요. 프린트 %d의 팩토리얼은 %d입니다. 다가 x하고 팩토 값을 지정을 하면 실행. 7 팩토리얼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결과값이 뜨네요. 자, 됐죠? 자, 다음 내용은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문법 표현들을 서로 중첩해서 사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거를 다 섞어서 써보자는 거예요. 자, 조건문하고 반복문은 기본적으로 각자 자기만의 블록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 블록 안에 다른 문법을 또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if문 안에 if가 들어간다거나 while문 안에 while이 들어간다거나 if 안에 while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서로 포함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도 다른 애들을 포함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문법이 중첩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질 필요까지는 없고요. if문 안에 if 안에 for, while문은 잘 안 쓴다고 했으니까 for문 안에 if, for문 안에 for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만 보셔도 충분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중첩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법이 중첩되면은 각 블록의 범위를 먼저 산정을 하셔야 돼요. 아, 여기까지가 if문이구나. 그 다음에 if문 안의 범위는 요만큼, else문의 범위는 요만큼이네요. 그럼 그 안에 작은 if문이 또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 네모 안에 네모가 계속 들어가 있죠. 이게 프로그램 코드의 구조예요. 밖에서 안으로 점점 좁혀가면서 범위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입력한 값을 이제 72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72가 70보다 크다. 말 되죠? if문 조건이 3이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 출력합니다. 72점입니다. 패스입니다. 그 다음 줄 갔더니 어라 if 블록이 또 있네? 그럼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if를.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72가 90보다 크다. 안 맞죠? elif. 72가 80보다 크다. 이것도 안 맞죠? else. 그럼 여기를 하겠네요. 자, 이거를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포인트는 72라고 가정을 할게요. 입력받는 코드입니다. 생략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실습하라고 하면 다 이렇게 해요. if 포인트가 70보다 크면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적는 거지. 뭐 패스입니다. 적고 그 다음에 if 포인트가 90보다 크면 그 다음에 또 안에 뭐 적고 거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순서대로 해요. 이거는 그냥 타이핑 연습이에요. 프로그램 코딩 연습이 아니라. 자,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요, 구조가 밖에서 안으로 중첩해서 들어갑니다. 코딩을 하는 것도 이 구조에 맞춰서 코딩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쓰는 건 타이핑 연습이에요. 이러다가 중간에 어디 들여쓰기 삑사리 나면 진짜 찾기 힘들어요. 이런 거 코딩하실 땐, 자, if문이 만나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else가 있으면 else를 먼저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을 채워가야지. 프린트 패스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else도 프린트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서 또 채워야죠. if 포인트가 90보다 크다. 그 다음에 elif 포인트가 80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else.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놓고 안에를 채워가시라고요. 여기에 채우고, 여기도 채우고, 여기도 채우고. 구조에 맞게끔 전개하세요. 순서대로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그래야 코드 작성하면서 구조가 머리에 남아요.
근데 코딩하는 과정에서 블록만 만들면 그때그때 여기 안에 구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에러 표시 나거든요. 이게 찜찜하면 여기다 그냥 논이라고 명시하세요.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는 빈 블록을 허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일단 블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안에 채워넣는 연습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코드 복잡해지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조건문의 중첩은 그냥 조건에 대한 세부 조건을 다시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케이스는 반복문 안에 이 조건문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일단 포문의 범위가 이만큼인데,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작은 네모 박스를 주어진 범위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할 거 아니에요. 자, i를 10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1부터 10일 전까지 반복이니까 반복 범위는 1부터 10까지가 되죠. 그럼 이제 i가 1부터 10이 되는 동안 이 포문 안에 있는 내용을 수행을 할 텐데, 그 안에 하필이면 이 포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조건을 반복 수행하는 동안 매번 판단하는 거예요. 대체로 반복문 안에 있는 조건문은 반복 수행 1행 때마다 조건을 판별하는데, 반복문에서 설정하는 조건 값을 걸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 i 값이 계속 변하니까 i가 이럴 때 저럴 때 이렇게 i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들은. 자,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딱 떨어진다. 그럼 걔는 짝수죠.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홀수. 그래서 짝수일 때는 i는 짝수라고 출력을 해주고 x에다 더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홀수라고 출력해주고 y에다 더해요. 그러면 이 x하고 y는 각각 짝수와 홀수의 합을 나눠서 갖게 되는 거죠. 자, 넘버 1부터 10까지 짝수들의 합은 x, 홀수들의 합은 y다 라고 지정하면은 짝홀수를 나눠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응용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반복 수행 시 마지막 회차 생략하기. 이거를 딱히 언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은근히 자주 등장하는 루틴이에요. 자, i가 0부터 5까지 반복을 해요. 그럼 실제로 5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0부터 4까지 가는 거죠. 플러스 1씩. 일단 i를 출력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 하나 출력하고 선, 또 하나 출력하고 선, 하나 출력하고 선, 하나 출력하고 선, 조건이 없다면 얘까지 포함되니까 하나 출력하고 뒤에 선을 또 그릴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선을 안 넣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구분선을 넣고 싶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려면요, 요 조건값 있죠. 얘를 활용하시면 돼요. 반복 범위가 0부터 4까지인데 마지막 회차를 생략 안 하려면은 0부터 3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마지막 회차가 4죠. 그러면 0부터 3까지라고 하면 이게 i 값일 때 얘가 4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면 된다잖아요. i가 4보다 작은 동안. 요 맥스 조건식에 명시한 요 값을 활용하면은 i는 5 빼기 1까지 반복한다. 성립되죠? 이대로 둬도 되고요. 얘를 좌항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1을 좌측으로 옮기면 플러스 1 되죠? 오케이? 마지막 값보다 요 맥스 값보다 1 뺀 거보다 작게, 반복 범위가 0부터 4인데 최대값이 5니까 4보다 작은 동안 처리해라.
그러면 5 빼기 1. 근데 이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옮기면 i 플러스 1이 5보다 작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대체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요 값은 반복 범위에 들어간 요 마지막 최대값이요. 요 값은 변수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변수 값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마지막 중첩 반복문입니다. 자, 일단은 바깥에 있는 것만 생각하세요. 요 바깥에 있는 요 반복문들만 생각하세요. 안쪽에 있는 반복문을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자고요. 일부러 반복 범위를 작게 잡았어요. 0부터 3 전까지니까 0부터 2까지 i가 변하죠. 그러면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 여기 출력되는 건 0, 1, 2겠죠. 그래서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 0, 반복 수행 시작 1, 반복 수행 시작 2. 요거 일단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i에 대한 반복 수행 종류 한 번씩 들어갔죠. 그리고 이 최대값 활용해서 마지막 회차 생략하고 중간에 선을 그었으니까 선 한 번씩 쭉 그려져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출형문이 얘네들인 거고, 이출형문은 이거, 그리고 이 조건문까지 해서 구분선. 자, 그러니까 이만큼을 한 사이클을 하고 다시 다음 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이렇게 한 사이클하고 다시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안에 포문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깥의 반복문이 1회차를 수행을 하려면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반복문을 또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반복문을 모두 끝내기 전까지 다음으로 못 내려가요. 자, 그래서 J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준비하고 0부터 5 전까지, 0부터 4까지가 되죠. 그럼 일단 I 값은 맨 처음에 0부터 시작하잖아요. 0부터 2까지니까. I를 0이라고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J 값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I가 0일 때 J는 0, 1, 2, 3, 4가 되는 거예요. I를 0으로 잡아놓고 J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게 끝나기 전까지 다음으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J에 대한 반복 루틴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겨우 I에 대해서 한 턴이 끝나요. 다시 올라가요. 그럼 I가 이제 0부터 2까지니까 1이 되겠죠. I가 1 증가하고 안으로 들어왔더니 또 있네? 그럼 이거 처음부터 또 다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I를 1로 고정시켜 놓고 J가 0부터 4까지 계속 다시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출력하고서 또 돌아가요. 2까지 해야 되니까 2가 됐죠? 그럼 이제 J를 처음부터 또 다시 하는 거죠. 바깥의 반복문이 한 턴을 끝내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반복문이 매번 처음부터 다시 리셋됩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바깥에 있는 부모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안쪽에 있는 자식 반복문이 쓰는 변수가 겹치면 반복이 엉켜요. 이 변수가 서로 엉키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돼요.
복잡해요? 이 규칙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어요.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외워보세요. 그 규칙이에요. 9구단이 2단에서 3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1부터 9까지 계속 곱하죠. 그리고 3단에서 4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1부터 9까지 계속 곱하죠. 그 규칙이에요. 자, 9구단 수식을 출력하기 위한 문자열 형식을 잡아놓고요. 자, 2부터 9까지 i 값의 범위. 그래서 이제 요 i가 2부터 시작하는데 3이 되기 위해서 안에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로 먼저 고정시켜 놓고 j는 1부터 9까지. 그럼 k는 2 곱하기 1부터 9까지를 곱하게 되죠. 그래서 tpl의 i, 2, j는 1부터 9까지, k는 결과값. 여기가 2 곱하기 1부터 9까지 결과값. 그렇게 해서 계속 출력을 한 겁니다. 쪼르륵 출력이 되죠. 자, 구분선 하나 그리고요. 바깥의 반복문에 대해서. 자, 이거 사용할 때 들여쓰기 조심하세요. 만약에 요 if문이 여기 안에 들어왔다. 그럼 요 한 줄 출력할 때마다 다 선이 가요. 들여쓰기 하다가 빈정상한다는 게 이제부터 이해가 될 거예요. 자, J값 한번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i가 3이 돼요. 그러면 3단 출력하기 위해서 1부터 9까지 다시. 9구단 규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중 반복문의 규칙이에요. 뭐 요즘 목동이나 대치동 애들은 13단까지 외운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냥 9단까지만 합시다. 자, 요 코드를 실습을 하면요 결과가 한꺼번에 다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출력 결과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 앞에 조금 뒤에 조금 해서 요약해서 보여줘요. 만약에 전체 출력 결과를 보고 싶은 사이즈 리미트, 아웃풋에 대한 사이즈가 제한을 초과했다라고 나오고요. 풀 아웃풋 데이터, 전체 출력 내용을 열기 위해서는 이거 클릭하래요. 이거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뜨면서 전체 출력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 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이제 반복문의 흐름 제어입니다. 아까 제가 무한 루프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반복문의 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부득이하게 무한 반복으로 설정을 합니다. 대체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파일을 열거나 할 때 가끔 쓰이는데 만약에 파이썬에서 나는 데이터 분석이 목표다라고 하면 사실 무한 루프 쓸 일 1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무한 루프를 이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문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옵셔널로 쓸 수 있는 예약어들이 있어요. 그게 반복의 수행 여부나 중단 여부를 제어하거든요. 브레이크.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 키워드를 만나면 그 순간 강제로 종료합니다. 컨티뉴. 실행 흐름이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합니다. 무한 루프는 아까 얘기했었죠? 조건식,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잘못 설정되면은 무한 루프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무한 루프 상황과 브레이크 컨티뉴를 같이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자, 지금 요 예제는 13579 홀수에 대해서만 출력하게끔 하는 예제인데요. 일단 무한 루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1부터 10까지의 수 중에서 홀수만 출력하는 예제인데 1부터 10까지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력하라 그러면 사실 이건 되게 비효율적인 코드예요. 단지 컨티뉴와 브레이크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억지스럽게 만든 코드예요. 이 키워드들의 기능만 숙지하세요. y가 0이래요. 자, 얘는 증감식을 여기다 뒀어요. 일단은 무한 루프 걸었죠? 자, y가 1 증가해요. 그럼 1이 됐죠?
y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를 봅니다. 아니죠? 홀수니까. 이 품은 넘어가요. y가 10보다 큰지 봅니다. 1이니까 아니죠? 넘어가요. 그럼 한번 출력해요. 자, 다시 돌아가요. 무한 루프니까 안 끝나요. 자, y가 또 1 증가해요. 2 됐죠? 자, 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봅니다. 맞죠? 그럼 컨티뉴를 만나죠. 컨티뉴를 만나면 무조건 조건식으로 다시 가요. 뒤에 거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워프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y가 또 1 증가하니까 3이 됐죠. 이 품은 건너뛰죠? 얘도 건너뛰죠? 출력해요. 돌아가요. 4가 됩니다. 조건 맞죠? 워프. 5가 돼요. 그럼 쭉 늘어나서 출력하죠? 다시 돌아가요. 6이 돼요. 조건에 걸리네요. 워프. 7 되죠? 패스. 패스 7. 쭉 돌아가요. 1 증가해서 8이 돼요. 이 품은 걸렸죠? 컨티뉴 실행해서 워프. 9가 됩니다. 패스, 패스, 9 출력. 돌아가요. 자, 이 10이 되죠? 조건에 걸리죠? 워프. 11이 되죠. 얘는 패스. 근데 11이 10보다 크다. 맞죠?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그냥 요 반복문 블록을 빠져나가버려요. 그 순간. 뒤에 거 안 해요. 그래서 출력 결과 13579가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예제는 컨티뉴와 브레이크라는 키워드의 기능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홀수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냥 while y가 0이면 y가 10보다 작은 동안이라고 걸고 if y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출력해라.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if문도 안 쓸 거면 그냥 y 증감식을 이식해도 돼요. 대신에 여기 1부터 잡아야겠지. 1부터 2씩 증가하니까 13579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예제를 똑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단지 이거는 컨티뉴와 브레이크의 기능만 숙지하자. 자,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서로 중첩해서 쓸 수 있어요. 조건문을 이중으로 중첩하면 어떤 조건이 참일 때에 대한 세부 조건을 판단할 수 있고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을 넣으면은 반복 과정의 매 회차마다 조건을 검사하고 주로 반복문에서 쓰는 인덱스 값에 대한 분기를 수행합니다. 반복문을 이중으로 중첩하면은 바깥의 반복문은요, 요건 아까 수업 때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행을 담당하고요, 안쪽의 반복문은 열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구조에서 바깥의 게 행을 담당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래로 한 줄 내려가기 위해서 일단 옆에 있는 것부터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요거 관련된 예지 나올 거예요. 반복문에서 쓰이는 브레이크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한다. 반복문에서 쓰이는 컨티뉴는 현재 반복문의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한다. 자, 반복이 중첩되었을 때 안쪽에 반복문이 담당하는 거는 열이라 그랬죠? 반복문을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예하고는 브레이크. 반복을 수행하면서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예하고는 컨티뉴. 자, 연구과제 1번하고 2번 있습니다. 15분에 요거 문제풀이 2개 하고 수업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조금 맘 같아서 일찍 끝내주고 싶었는데 이거 하고 나면 빨라야 25분에 끝나겠는데. 자, 이따 봅시다. 15분에요. 자, 문제풀이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새로 파일을 만들게요. 연구과제 8강 흐름 제어 점. 문제를 보면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모두 출력을 하래요. 주사위 하나당 발생할 수 있는 그 경우는 1부터 6까지죠. 그럼 주사위 2개를 던지면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에 주사위가 1일 때 얘가 1부터 6까지, 2일 때도 1부터 6까지, 3일 때도 1부터 6까지, 4일 때도 1부터 6까지, 5일 때 1부터 6까지, 6일 때 1부터 6까지. 바깥의 반복문이 한 턴을 넘어가기 위해서 안에 게 매번 1부터 6까지 다시 반복하면 돼요. 이중 반복문의 전형적인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바깥의 주사위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for i in range 1부터 6까지 가려면은 7까지 반복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for j in range 1부터 7까지 이렇게 해서 프린트 일단은 다 출력해 볼게요. %d, %d 라고 해서 i랑 j를 출력시키면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출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2개의 눈금의 합이 그 6이 됐을 때만 출력을 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각 주사위의 그 값은 i랑 j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if i 더하기 j가 6일 때만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딱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출력이 됩니다. 자, 바깥에 있는 얘가 첫 번째 주사위, 안쪽에 있는 반복문이 두 번째 주사위, 두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얻으라는 건데 문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인지를 카운트하라는 거죠.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인지. 조건에 부합될 때 개수를 세는 거는 총합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대신에 매번 1씩 증가시키면 돼요. 손가락 하나씩 꺾어서 세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의 수를 카운트하기 위한 변수를 0으로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됐을 때 이 카운트 변수를 1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럼 얘가 경우의 수를 세게 되겠죠.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를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개인지 카운트 값을 같이 출력하면은 5개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2번. 어떤 수 i가 x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0이고 y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0일 때 이 수를 x와 y의 공배수라고 한대요. x하고 y를 입력받아서 1부터 100까지 범위 안에서 x와 y의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래요. 그리고 공배수의 총합을 구하래요. 일단은 x하고 y를 입력받는 게 먼저죠. 자, 이렇게 해서 x, y 두 개 입력받아요. 0부터 100까지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포문은 레인지 0부터 100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공배수의 조건을 말했죠. I 값이 X로 나눠도 나눠 떨어지고 Y로 나눠도 나눠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조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럴 때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고 X와 Y의 공배수 I 그리고 공배수의 총합을 구하래요.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변수 0으로 초기화하고 토탈에다가 0을 더합니다. 0이래요. 미안해요. I요. 자, 그럼 이제 결과를 출력해 보면은 입력값 X와 Y의 공배수의 총합은 토탈이다 라고 출력해 보면은 자, X 3, Y 7 할까요? 이게 결과가 나오죠. 사실 이 문제를 만들 때 저는 의도한 게 딱 요거였거든요. 근데 올해 초인가 어떤 학생이 이렇게 풀더라고요. X하고 Y로 지금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곱셈 공식으로 묶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이게 공배수의 정의기는 해요. 결과 똑같아요. 3, 7. 동일하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부터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무조건 책 가지고 오세요. 여기까지 해당하는 내용 중에 책에서 좀 체크할 것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예제들 좀 추천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꾸린 다음에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다음 진도 또 진행을 할게요. 자, 휴일인데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남은 시간 잘 쉬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